안녕하세요. 부동산학 개론 제10강 제5편 부동산 투자론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투자론부터는 많은 계산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수험생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는 가장 먼저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정도 또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간이 좀 들더라도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격. 자, 부동산 투자의 개념. 투자란 미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 자, 부동산 투자란 보유 시 현금 수익과 처분 시 매각 수익. 운영 수익은 소득 이득이라고도 하고 매각 수익은 자본 이득이라고도 합니다. 를 얻을 목적으로 자금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정의만 보면 쉽게 와닿지가 않을 텐데 만약 여러분이 원룸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면 우선 원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원룸의 임차자들로부터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그 원룸이 갖고 있는 지역에 건물이나 땅값이 오르게 되면 또 매각을 통해서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이 가지는 매력이 운영 수익뿐만 아니라 향후 매각을 통해서 처분하여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가 가지는 매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우선 장점으로는 위에서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이득뿐만 아니라 향후 매각을 통해서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안전성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 우리가 부동산과 반대하여 주식을 투자하게 된다면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부동산은 지금까지의 추세를 본다면은 가격은 하락하기보다는 그 속도의 문제일 뿐 언제나 상승한다고 본다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세 효과. 즉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 그거는 부동산 만약 건물을 취득했다면 감가상각비 정도는 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차입 효과가 있다. 정의 지렛대 효과. 이것은 부동산은 고가이므로 자기 돈만으로 하지 않고 남의 돈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남의 돈은 은행 대출이 되겠습니다. 즉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될 건데 수익성이 이자를 주고도 남는다면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억짜리 어떤 건물을 취득한다. 부동산을 취득한다 할 때 자기 돈이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1억 받았다. 만약에 자기 돈이 2억밖에 없으면 2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만약 2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년 한 2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근데 합쳐서 3억짜리를 하게 되면 매년 한 4천만 원 생긴다. 이렇게 본 경우 만약에 1억을 그래서 3억짜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저당으로 1억을 빌렸다면 그 1억에 대한 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자 지급액이 실제 1억에 대해서 이자 지급액이 한 1,000만 원 발생했다고 친다면 자기 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연간 수입이 2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3억짜리 남의 돈 1억을 갖고 와가 3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익을 4천만 원 올린다면 실제 발생 이자를 제하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면 결국 자기 돈 2억에 대한 수입이 2억만으로 투자했을 때는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돈을 갖고 와서 다른 쪽에서 돈을 갖고 와가 하면 이자를 제하고도 3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2천보다는 남의 돈을 갖고 와가 3억짜리를 취득함으로써 수입을 1,000만 원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차입 효과가 되겠습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따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력 보호,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것은 실물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 그 밑에 해지라는 말의 해지는 원래 뜻은 울타리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금융 파트에서는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해지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런 이점이 있다. 그 다음 단점은 뒤에 구체적으로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을 부담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별 개념으로서 부동산 투기, 자, 투자와 투기. 투기는 좀 부정적 용어인데 투자와 구별하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는 운영소득과 매각수익을 노리기 위한 건데 투기는 단기간에 매각소득, 즉 운영할 의사 없이 부동산의 그 매입과 매각의 그 차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이 생각되어 있다. 그 다음 발생 요인은 특정 지역이 개발된다든지 교통수단의 신설 확장,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경쟁적 성격에 따른 수요 증대와 공급 한정.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가 생긴다. 그 다음에 기능,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부동산 공급 측면에 기여도 하지만 요즘은 일부 장점이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국민의 위화감 조성과 근로의욕 상실 등 부정적 측면이 강하여 규제가 필요하다. 만약에 성실한 근로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봐야 한 5천만 원 버는데 누구는 분양권을 전매해가 1시간 만에 5천만 원을 벌였다면 실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할 맛이 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투기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한테 불로소득이 생겼다는 것보다는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근로의욕 상실 또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 또는 신고제,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분양권 전매 금지, 개발 부담금 부과 이런 정책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식이 많이 나오므로 자기 스스로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보시지 마시고 직접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투자 자금의 구성. 자, 여기에서 이제 용어들이 좀 등장하는데 용어를 잠시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총 자금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으로는 자기 자본 플러스 남의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똑같은 용어로서 아주 다르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주로 지분이라고 딱 한마디로 했을 때는 자기 자본을 뜻합니다. 타인 자본을 저당, 주로 저당이라고 하고 부채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본과 지분이 같은 용어고 타인 자본이 저당, 부채 이렇게 불린다는 거 우선 구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본, 지분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분 투자액, 투자 주체는 지분 투자자, 그 다음에 투자자 자신이 직접 조달한 것. 타인 자본은 크게 이자를 부담하는 그 저당 투자액과 무이자, 보증금. 보증금은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전세 임차자를 끼고 사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자본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이자로 타인 자본을 조달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무이자고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 돈을 빌렸다면 그것은 저당 투자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해주는 은행을 저당 투자자 또는 대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출자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오히려 대출자가 될 것인데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은 무조건 차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자는 무조건 자본을 빌려준 금융기관을 대출자라고 일단 합니다. 그래서 저당 투자자는 은행일 것이고, 내용은 융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세 세입자가 주는 보증금을 뜻하고, 그것은 임차자가 지불했고 임대 보증금이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자본 수익률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 줄여서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우선 거기 표에 박스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A, 첫 번째, 분모의 자기 자본 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 향후 매각했다면 매각 이득 또는 손실이 또 포함될 수가 있는데, 순영업소득에 플러스로 또는 마이너스로. 일단은 매각 안 하고 운영 중에 지분 수익률을 본다면, 분모의 자기 자본 투자액 분자의 순영업소득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이자 지급분을 차감한 것을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또 한 가지로는 총 자본 수익률에다가 더하기 총 자본 수익률에 저당 수익률을 차감하여 부채 비율을 곱해주고 더한 것,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총자본 또는 종합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합체되어 있다 하여 종합이라고 하는데, 총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종합수익률이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지분 수익률, 즉 자기 자본 수익률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하고, 또 저당 수익률에다가 부채 비율을 곱하여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자본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서 수익률, 즉 금융기관의 수익률인데, 그거는 시중의 이자율, 달리 금리라고도 하는 그 이자율을 뜻하겠습니다. 자, 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직접 계산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는데, 우선 기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다음과 같이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20억 원 그러니까 지방은 아니고 서울 쪽 같네요. 구입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자, A와 B의 투자 대안에 대한 각자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 자, 투자 대안이 총 비용은 20억인데, 총 투자 금액은 20억인데, 우선은 A 투자는 자기 자본으로 전부 20억을 조달하는 것이고, B는 자기 자본은 2억밖에 안 되고 18억을 은행에 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억을 빌리는데 연 이자가 8%다. 그런데 순영업소득은 A안과 B안이 둘 다 2억이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 A에 보면 자기 자본 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분을 차감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선 매각 이득 손실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바로 적용하면, 우선 A는 자기 자본을 총 20억이 필요한데 20억을 전부 자기 자본을 댔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20억, 거기에서 순영업소득을 분자에 얹으면 20억분의 2억, 10%의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B안을 보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은 2억밖에 안 되고, 일단은 순영업소득은 내나 2억으로 같은데 은행에 이자 내는 것을 빼야 되겠습니다. 18억을 빌려와가 연리 8%이므로 곱하기로 적용할 때는 0.08, 18억에다가 0.08 하면 1억 4,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에서 1억 4,400만 원을 차감하면 5,600만. 그래서 2억분에 5,600만 하면 28%. 이렇게 보면, 자, 20억을 전부 자기 돈으로 했는 A안은 지분 수익률이 10%밖에 안 되고, B안은 28%가 된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만 보면 B안이 유리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자기 돈을 20억 내고 2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한눈에 봐도 10%밖에 안 되는데 A안은, B안은
자기 돈 2억인데 뭐 이자를 차감하고도 5,600만 원이고, 그래서 자기 돈 2억분에 5,600만, 그래서 28%다. 근데 문제는 비안 같은 경우는 실제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지금 총 투자 금액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이런 게 뭐 임대 사업이라는데 임차인이 그 월 임대료를 뭐 몇 사람만 내지 않아도 은행 이자도 감당을 할 수 없으므로 부도 위험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단순히 자본 수익률만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위험까지 고려하여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 보겠습니다. 차입 효과.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게 지렛대를 이용하면 실제 작은 힘을 들이고서도 큰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지렛대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뜻합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유치하여 큰 부동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구매한다. 그럴 때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 효과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지렛대는 타인 자본을 뜻한다. 타인 자본이, 아까처럼 타인 자본에는 이자를 내는 것과 이자를 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자를 내는 것은 수익률 레버리지라 하고, 이자를 내지 않는 전세 보증금을 조달해서 하면 수익금 레버리지라 한다. 그 정도 보시고, 유형에는 정의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는 즉 타인 자본을 유치한 것이 전체적으로 효과를 봤다. 그럴 때는 어떨 때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전체 종합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즉 대출 이자율보다도 크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부의 레버리지, 즉 타인 자본을 이용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났다. 자, 그럴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는 총 자본 수익률이, 또 총 자본 수익률보다는 저당 수익률이, 즉 부의 레버리지가 효과가 났다는 말은 은행만 좋게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타인 자본을 한 차입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자 내기 바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각각의 수익률이 다 같더라.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특징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요 말을 보시면 여기 칠판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 왼쪽 페이지에 기억에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의 두 번째 방법, 지분 수익률의 두 번째 방법. 자, 그걸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총 자본 수익률에 더하기 총 자본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저당 수익률, 즉 대출자의 수익률을 차감하고, 거기에 곱하기 부채 비율. 자, 이걸 계산해서 총자본 수익률에 더해준 것이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요걸 보면서 거기에 특징을 보셔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갈로에 2번의 기억의 비율을 봐라. 왼쪽 편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그 말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떤 A안, B안에 부채 비율이 동일하더라. 자, 동일한데, 그럴 때는 요 저당 수익률 또는 이자율이 되겠죠. 그 이자율이 바로 저당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작을수록 지분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는 여기에 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작으면 뺄 게 적게 되겠죠. 그러면 적게 빼면 이 전체 갈로한 부분이 클 겁니다. 그 큰 거에다가 곱하기 한 것이 더해짐으로, 이왕이면 부채 비율이 동일하다면은 그 부채에 은행에 주는 돈, 즉 이자가 작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크다.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자를 적게 줘야 자기 수익률이 커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부채 비율이 변화하더라도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이 불가하다. 자, 부의 레버리지가 아까 좀 전에 그 위에서 볼 때 부의 레버리지는 뭐냐?
남은 돈을 갖고 온 것이 오히려 불리해졌다.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보다 작더라. 자, 그럴 경우라면 자,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작다라는 것은 지금 뒤에 이 뒤에지는 부분이 이미 마이너스가 됐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은 뭐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크면 이게 음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앞에 더하기가 이미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가 된 상태라면 이것만 조정해서, 즉 부채 비율만 조정해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플러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 뜻을 지금 두 번째 설명하는, 즉 이미 이 갈로 안이 마이너스가 되면 부채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이 마이너스를 없앨 수 없으므로 마이너스가 없애지 못한다면 부호의 레버리지 효과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호의 레버리지 효과를 플러스로 전환할 수 없다. 이미 시장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부채 비율을 조정한다 해갖고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바뀌지 않는다. 이 식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이게 동일하다면 뭐죠? 이 갈로 부분이 0이 됐다는 말이죠. 0이 되면 부채 비율을 아무리 변화시키더라도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없고 그냥 이 전체가 0이면, 이 전체가 0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거기에 찍힌 모든 말이 다 설명이 됩니다. 중요함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에 부채 비율이 동일할 경우 이자율이 낮을수록 크고 이자율이 동일할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크다. 자, 부채 비율이 동일하면 이 차감하는 이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인데 이 이자율이 낮을수록 더해지는 값이 커지므로 총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이 지금 갈로 부분이 동일하다는 뜻이므로 이 전체 값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이 갈로 부분이 동일하므로 이 더해지는 값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쪽에 곱해지는 부채 비율을 높이면 된다. 높이면 총 자본 수익률에 더해지는 값이 커져서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미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을 능가하여 이 갈로 부분이 음수가 된 상태에서는 부채 비율을 아무리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 음수 자체를 없앨 수 없으므로 부의 레버리지를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여, 즉 이 부분이 이미 0이 되어버리면 부채 비율을 아무리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 값 자체의 변화가 없으므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 없다. 이 식으로 그 부분을 전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차입 자금을 활용하여 A 부동산에 투자한다.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20%이며 대출 금리는 10%이다. 현재 갑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 비율은 50%이다. 만약 갑의 대부 비율이 60%로 높아진다면 갑의 자본 수익률은 몇 % 상승하는가? 그게 우선 풀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 비율이 50%라는 말은 지금 대부 비율이 50%이므로 자기 자본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부채가 5천만 원.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부 비율이 60%로 높아졌다면 자기 자본은 4천만 원이 되고 대부 비율은 6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투자 수익률이 20%다. 투자 수익률은 총 투자 가치분의 순영업 소득이므로 20%라는 말은 총 투자를 지금 현재 1억을 하고 있다. 그리고 1억을 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에 분자에 2천만 원이 되어야 20%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영업 소득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의 금리가 10%이므로 이자는
이자는 지금 5천만 원을 부채로 쓰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에 10%를 적용해가 0.1을 하면 이자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옆에 식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면 자기 자본 대부 비율이 50%일 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은 5천만 원. 그래서 부모의 5천만 원을 적고 순영업소득 2천만 원에서 이자 비용 500만 원을 차감한 1,500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분의 1,500만 원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가 되겠습니다. 30%. 자, 이 상태에서 대부 비율이 60%로 높아지면 자기 자본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므로 분모의 4천만 원, 순영업 소득은 그대로 2천만 원이라면 이자는 6천만 원에 대하여 10%이므로 600만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가 1,400만 원, 4천만 분의 1,400만 원은 35%. 자,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은행 돈을 1,000만 원 더 씀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30%에서 35%로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 더 높음으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 더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지금 뭐 식으로 보니까 이런데 이해하자면은 만약에 1억을 투자하는 사업안이 있는데 자기 돈을 5천만 원을 쓸 때 내는 거는 순영업 소득은 변함이 없고 2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내는 이자가 5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분의 이자를 차감한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를 차감한 1,500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분의 1,500만 원 하면 30%가 되지만 같은 1억을 투자하는데 은행 돈을 6천만 원 쓰고 자기 자본을 4천만 원만 썼다면 순영업 소득은 2천만 원이고 은행 이자는 600만 원이 되어 그것을 차감하면 1,400만 원이 되는데 4천만 원, 즉 4천만 원 분의 1,400만 원이 5천만 원 분의 1,500만 원보다는 비율이 더 높다. 그래서 오히려 은행 돈을 조금 더 쓰는 것이 유리하다. 막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좀 전에 보시다시피 뭐 무조건 그렇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만 높다면 즉 자기 돈을 적게 쓰고 시장의 이자율이 낮을 때는 무조건 은행 돈을 많이 쓴다. 근데 이자율이라는 것이 언제나 변동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임대 목적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제대로 그치지 않는다면 언제나 자기 자본이 적을 때는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투자를 할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률에 따른 또 위험을 같이 생각해야만 같이 생각해서 투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의 위험성, 아까 부동산 투자의 단점에서 나왔던 걸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자, 투자의 위험성이란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결과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위험의 종류. 자, 앞에서 알아봤던 사업상 위험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업상 위험,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 자, 나누면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렇게 나누는데, 자,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그 시장의 수요 예측이 잘못됐을 때, 뭐 미분양이 발생한다든지, 또 운영 위험은 관리의 곤란, 근로자 파업, 영업 비용 증가 뭐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위치적 위험은 입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위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사업상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 부의 레버리지 효과 또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 부의 레버리지라는 것은 오히려 타인 자본을 갖고 왔는데 시장의 이자율이 심하게 증가했을 때는 오히려 타인 자본을 쓴 것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도 감당 못하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것을 통틀어 금융적 위험이다. 즉 시장 저당에 따른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에는 언제나 공적 규제라든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뭐 개발지로 된다면 오히려 개발지가 아니었는데 개발지가 된다면 막대한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개발 제한이 한다면 가격에 저하를 갖고 올 수 있으므로 법적인 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다.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처음에 볼 때 인플레 해지 위험도 있다 했는데 인플레 해지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
그 부동산에 자기 돈이 많이 투입되어 있을 때는 인플레는 시장에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그 하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지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자기 돈이 아니고 타인 자본을 많이 썼을 때는 인플레가 발생한다면은 결국 인플레에 따른 이자율이 변동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이라는 말은 신속한 현금화 곤란, 즉 황금성이 낮아서 부동산만 잔뜩 갖고 있으면 현금 부족으로 인해서 은행의 이자를 부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르면 금매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할 때는 실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5가지를 어떻게 외우셔야 되는데, 앞글자만 따서 외운다면 사금, 법인유, 이렇게 사금, 법인유, 또 사업상 위험에는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이 있다. 일단 사금, 법인유, 이렇게 해가 같이 좀 위험의 유형을 함께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의 처리 방법. 자, 그러면 위험하면 투자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우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3가지를 보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자, 위험한 투자 대안은 제외하고 국채나 공채 또는 정기예금과 같은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 이거는 우리 현실 속에서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방법. 자, 보수적이라는 말은 유리한 것은 낮게, 불리한 것은 크게 보는 것, 그걸 회계학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수익은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높게 추정한 상태에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으로, 위험 회피에는 유리하나 부의 극대화 달성은 어렵다. 자꾸 위험하면 빠지면 부의 극대화는 달성할 수 없다. 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환원한다는 말은 할인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자,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하여 투자 가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자, 투자 가치는 미래 순수익을 할인율로 할인한 것인데, 위험이 높아질수록 이 할인율을 증가시키겠다.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전체 값은 내려가므로 투자 가치가 줄어들겠죠. 자, 이것이 오히려 합리적 투자자다. 즉, 위험하면 미래 발생하는 소득을 좀 작게 잡으면 되지 투자 자체를 안 할 필요까지야 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위험의 관리 방법, 처리나 관리가 비슷비슷한데, 우선 관리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의 전가, 타인에게 떠넘김. 자, 위험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자, 임대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래가 불확실하면 현재 임차자들한테 임대료를 올려버린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들거나 리스를 하거나 하청하는 것도 하나의 위험 증가의 유형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든 떠넘기는 것을 위험의 증가라 한다. 자, 2번째, 위험의 보유, 위험에 따른 부담을 스스로 부담한다. 그 다음에 위험의 회피, 투자 손실 가능성을 피하여 무위험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 아까 위험 처리 방법에서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위험의 통제. 자, 위험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서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을 통제한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민감도 분석인데, 위험의 관리 방법은 4가지 종류 정도만 보시고 통제의 한 방법인 민감도 분석을 주목해 주시면, 그 3번째 줄에 민감도라는 게 뭐냐, 민감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큰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변수에 따라 수익 변동이 심하면 그 변수를 특별히 관리해라. 그런 측면에서 민감도 분석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수익률의 개념.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의 비율. 현재 소비를 희생한 시간의 대가와 불확실성의 대가로 구성된다. 이 말은 우리가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투입하게 되면 그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가면, 만약에 국채에 투자했다면 그 부동산은 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장기 동안에 최소한의 어떤 수익률, 그것을 시간의 대가로 할 수 있겠고, 또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그 수익은 결국은
그 불확실한 일에 투자를 한 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을 한 세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사전적 또 예상하는 수익률을 뜻하는데, 기대 수익률은 분모의 투자 가치, 분자의 예상 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필수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투자에 대한 시간 비용과 위험에 대한 대가, 즉 기회 비용으로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한 5억이 든다. 그런데 그 5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 돈에다가 일반적인 또 은행 돈을 차입했다. 최소한 은행 돈을 차입했는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돈에 대한 시간의 대가와 은행 돈을 차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합친 것보다 못하다면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로 시장에 있는 이자율에다가 그 시간의 대가를 합친 금액, 그 최소한의 투자 수익률, 즉 현금만 갖고 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거기에다가 이 투자를 위해서 차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이자율 정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만 투자를 한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장 이자율에 견주어 생각하는 최소 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 실제 수익률 또는 사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후적이므로 사전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관련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필요한 수익률은 우선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과 최소한 요구받는 요구 수익률, 그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클 때에 투자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보겠습니다. 가치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있는데,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고 또 사용 가치다. 투자 가치는 분모의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최소한 수익률을 할인율로 했을 때 예상 순소득이다. 할인하는 이유는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순소득은 어떤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 물론 여러 해 기간 발생한다고 볼 때 우선 첫 해에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첫 해에 1,000만 원, 근데 둘째 해도 1,000만 원, 2기에도 1,000만 원, 이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동안 계속 매년 발생한다고 볼 때, 자, 이렇게 발생하면 올해에 생기는 투자 1,000만 원은 그대로 1,0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만약 1년 후에 1,000만 원이 생긴다면 그것은 현재의 1,000만 원으로 볼 때는 현재 만약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라도 이자가 붙게 되므로 미래에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 1,000만 원을 현재로 가져올 때는 1,000만 원보다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자율로 할인을 한다. 이자율로. 그래야 현재 금액은 미래 발생하는 1,000만 원은 현재로 볼 때는 1,000만 원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기 발생하는 그 돈을 그 연수만큼 할인을 해서 현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가들의 합이 투자 가치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순소득은 한 해에 한 번 딱 발생하고 마는 것이 아니므로 미래 발생하는 순소득은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로 미래 발생 순소득을 할인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투자 가치고,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 가치를 뜻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투자를 선택할 때는 투자 가치가 투자의 현재 가치가 현재의 시장 가치보다 클 때, 즉
수입이 커질 때, 순소득이 커질 때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즉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익률의 균형 과정을 한 문제를 보고 가겠습니다. 설정, 당초 시장 상황을 우선 보겠습니다. 어떤 예상 수익이 5천만 원이 기대되고 시장 요구 수익률이 10%인 어떤 부동산이 있다. 자, 이거의 투자 가치는 미래 예상 수익을 현재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야만 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투자 가치는 한 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기대 수익률로 본다면 5억을 들여서 5천만 원이 발생하므로 기대 수익률은 10%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의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요구 수익률이 상승했다. 즉 요구 수익률은 최소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에서 12% 요구 수익률이 상승했다면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는 0.12로 할인하면 투자 가치는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즉 시장의 최소 요구치, 즉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하여 최소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부동산의 가치는 할인되어 한 4억 2천만 원 정도. 그런데 시장 가격은 5억이므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감소하게 되면 그 건물은 당연히 또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건물 가격이. 그래서 4억 2천만 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또 4억 2천만 원이 되면 기대 수익률은 4억 2천만 원 분의 현재 예상 순소득인 5천만 원이 되므로 4억 2천만 분의 5천만 원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시 요구 수익률이 상승의 효과가 또 기대 수익률 상승의 효과로 이어지므로 12%에서 새로운 균형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가정은 만일 예상 순소득이 상승하여, 즉 지금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5천만 원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6천만 원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 금액은 5억인데 시장에서 예상되는 순소득이 6천만 원이므로 5억분의 6천만 원 하면 기대 수익률이 처음에 10%에서 12%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가치는, 자, 요구 수익률은 그대로 10%이므로 0.1, 즉 할인율은 0.1인데 순소득이 증가하여 분자에 6천만 원을 쓰게 되면 투자 가치는 6억 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이 5억이므로 시장 가격보다 투자 가치가 1억 정도 더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살 사람이 많아지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건물 가격은 현재 5억에서 6억으로 또 상승하게 됩니다. 건물 가격이 6억이 되어버리면 기대 수익률은 다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투자 가치 6억 분에 다시 6천만 원이므로 처음과 같이 그냥 10%. 그렇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다시 하락하여 원래 수익률 균형인 10%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